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고가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갈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고혈압 약을 사간다는 것은 고혈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인병에 관련된 약을 사간다는 것은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고, 엘리트들조차도 돈은 있지만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위험 신호들이 오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 이 북한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나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먼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0톤급 북한식 이지스 구축함 제2번함 진수식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번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1번함이 미리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1번함의 이름은 최현급, 최현함으로 북한이 명명을 지었습니다. 최현이라는 사람은 김일성과 항일무장 투쟁을 함께 했던 김일성의 막역지우 중에 한 명이고, 이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에 아주 막대한 역할,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북한군을 지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최현의 이름을 북한 측에서는 기려서 1번함을 최현함으로 명명을 했고, 연달아서 2번함을 만들어 놓고 진수식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북한은 보통 이제 그 측면 진수라고 해서 배 전체적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바다에 한 번에 빠지는 그런 진수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런 측면 진수를 하는 과정에서 함선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시에 바다로 내려앉아야 사실상 성공적인 진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한미 부분이 먼저 떨어지면서 배의 균형이 무너졌고요. 따라서 배 앞부분은 여전히 걸터져 있고 한미 부분은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여전히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김정은이 직접 현장에서 이 진수식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모든 그 사고의 과정을 다 목격을 했고요. 또한 당시 진수식에는 많은 항만 노동자라든가 이 배를 만드는 데 참여했던 기술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실패로 가는 과정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함을 만드는 데 참여를 했던 많은 어떤 기술자들과 또 책임자들이 지금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53층 아파트는 이제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가장 야심차게 처음으로 추진했던 미래과학자 거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저 53층 주거용 빌딩인데요. 그때도 한 2년이 안 되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그 미래과학자 거리를 완공을 했거든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신도시 하나를 짓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는 몇 개 신도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특히나 이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보통 이 정도 10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걸리는 신도시 건설 사업을 북한이 2년 만에 완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약 10년 가까이 흘렀는데 벌써부터 아파트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외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약간 기울어진 듯한 모습이고,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이 북한의 어떤 번개에 콩볶아 먹듯이 그런 식으로 날림식으로 이제 건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전형적인 이 북한식 보여주기 행정, 보여주기식 이런 건설의 폐단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이 그 이후에도 많은 신도시들을 짓고 있고, 최근에도 화성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신도시를 짓고 있거든요. 이거 다 합하면 10만 세대가 넘습니다. 이 10만 세대가 넘는 신도시들이 건설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1년, 2년은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또한 이 공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든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더 큰 문제는 이 아파트들이 전세 행정으로서 단순히 아파트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이 난다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흉흉한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계기가 돼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는 매우 복합적인 그런 위기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위기는 아무래도 경제 위기겠죠.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유엔 국제사회의 그 제재가 해제가 되지 않으면서 이 북한 경제는 여전히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더해서 북한 당국의 매우 잘못된 판단과 처신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북한이 그래도 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중국이 북한 당국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북한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 관례가 있었는데 북중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지고 북한이 외교 노선을 러시아 일방으로 가면서 즉 이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가면서 반면에 이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경제 한 80에서 90%가 중국에 의존하는데 그 의존도에 걸맞지 않은 행보를 가져가고 있으니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북한의 환율이 지금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건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설정한 환율은 8,000원입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환율은 2만 원. 작년에는요. 이게 가장 최고가로 치솟았을 때는 4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 환율이 대한민국의 환율이 약 1,340원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 한 5배로 뛰어가지고 6,000원, 7,000원까지 올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가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지금 북한은 그게 일상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북한의 내부 정보가 지나치게 완벽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내부에서 들려나오고 있는 아우성들 들어보면은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대응책으로 꺼낸 것이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시장마저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불만이 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 경제난 때문에 사람들이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를 매우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명확한 증거로서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위험설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의 상수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외관상으로 봐도 건강한 사람의 체형은 절대 아니죠. 제가 물론 비만이신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지만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런 비만 상태가 나아지질 않고 더 가중화되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건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히나 많은 어떤 의료계 전문가들이나 대북 정보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고지혈증이라든가 또 각종 성인병을 김정은이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매우 고위급 물자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필품이 아니라 이 북한의 어떤 38호실이라든가 매우 은밀한 루트를 통해서 북한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되는 물품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보당국의 능력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고지혈증에 필요한 약, 비만에 필요한 약, 특히나 이 고혈압을 좀 낮춰주는 데 필요한 약, 사향가루 같은 게 북한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매우 고가의 제품이고 그런 고가의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갈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고혈압 약을 사간다는 것은 김정은의 고혈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성인병에 관련된 약을 사간다는 것은 김정은이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무릎 관절을 좀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약들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김정은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연약한 다리로 140kg가 넘는 몸을 유지하려고 하니 무릎이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하나의 상수다. 여기에 김정은이 더 부채질을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내세우고 굉장히 빠르게 후계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보를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김정은 개인에게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명확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갑자기 후계자를 내정하지 않고 혹은 후계자가 충분한 시간의 어떤 트레이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죽게 된다면 그 후계자로 내정된 김주애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위상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은 세간의 비평과 비난과 의구심을 모두 다 감내하면서까지도 김주애를 지금 빠르게 후계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은 사실 가망이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폭망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어떤 그 폭망 상태를 가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지방공업 발전 계획이라고 해서 중요한 지역마다 된장이나 간장이나 설탕이나 이런
기초 생활 필수품, 이 기초 식료 필수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짓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10에 20승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1년에 10개씩 20개의 지역에 짓는다 뭐 이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런 공장들을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건설 자재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수준의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유통하는 개개인들 사이에 유통되던 그 식량을 전면 다 몰수해서 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양곡관리소에서 팔기로 되어 있는데 그 양곡관리소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여전히 안정되지 못했고 그리고 시장에 풀리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과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워질 정도로 북한에서는 이 안정적인 식량 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에서의 식량 가격은 치솟고 있고 또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북한 당국은 더 잔혹하게 통제를 하면서 내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이 북한에서 들려오고 있는 소식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을 홍보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이 북한의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식료품 코너에 식품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북한 주민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식품을 골라서 우리 한국 어떤 그 계산대처럼 그런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자주 연출을 했는데 최근에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간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많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후회 중에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이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상품이 많다라는 걸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 가족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외에서 북한으로 들어갈 때 이 필요한 물건들을 사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들어가서 정작 이제 백화점에 가서 보니까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인 거죠.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상품 진열 때 진열은 해놨는데 그것을 골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마트를 갔다가 사탕 한 봉지 못 사서 나온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면서 그런 영상에 속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인터뷰를 내부에서 직접 밖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북한 내부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샌드타임즈 그 기사를 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정말 북한의 내부가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어떤 무역 출로였는데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중국으로부터 가져가던 그 모든 베네핏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줄어들고 있는 베네핏에 대한 피해는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나 이 열악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열악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엘리트들도 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이요. 엘리트들조차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엘리트들도 이 중국과의 밀무역이라든가 공식적인 무역관계를 통해서 그 짭짤한 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루트가 모두 막히면서 엘리트들조차도 돈은 있지만 이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그 위험 신호들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단기간 동안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은 저는 매우 큰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이게 돈은 있는데 돈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제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물건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품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의 경제정책인데 김정은이 작년에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임금을 일괄적으로 과거에 받던 임금에서 약 2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을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쌀을 사 먹지 못한다더라. 김정은이 물어봤답니다. 그 주변 간부에게. 왜 쌀을 사 먹지 못하냐? 지금 받는 월급, 당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가 받고 있는 월급이 약 7,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7,000원 가지고 쌀 1kg를 사기가 힘듭니다. 1kg 정도 사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거기서 매우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월급이 없어서 쌀을 못 사 먹어? 그러면 월급을 올려주면 되겠네.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20배 가까이 올려주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경제학 원론을 한 1개월에다 배운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시장에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 물건의 가격도 같이 뛰겠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다. 한 2년 전에 비교했을 때 모든 가격이 다 지금 5배, 6배 정도로 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비 전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재래식 전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대칭 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 면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재래식 전력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뭐 함선의 뭐 숫자라든가, 혹은 뭐 육군 탱크의 숫자라든가, 야포의 숫자라든가, 뭐 각종 어떤 뭐 탄도미사일의 숫자는 북한이 훨씬 많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북한이 우리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매우 현대적인 무기들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 공군, 육군별로 나눠서 좀 비교를 하면, 해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지금 5,000톤급 이지스함 2척 만들어 놓고 막 뭐 떠들썩하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10,000톤급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지스함을 다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뭐 문무대왕급이라든가 또 내려가면 뭐 초계함이라든가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전력상 잠수함, 북한은 약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상어급, 로미어급, 소련 시절 때 운영하던 잠수함이고, 우리는 독일이 직접 만들었던 잠수함 기술을 가져와서 우리식에 맞게 개발한 잠수함들이고, 대부분 다 신형이고 3,000톤급 잠수함들도 우리가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전력도 우리가 질적으로는 훨씬 북한을 앞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공군은 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F-15, F-15K, KF-16, 그리고 FA-50 경공격기,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F-35B 이런 스텔스기들 정말 많이 가지고 있고, 조기 경보기도 우리는 4척이나 가지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다목적 폭격기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적인 면에서 북한은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종은 미그 29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기종인데, 이게 80년대 나온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도 단열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길이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상대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육군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지금 뭐 전차를 보면 3.5세대 그런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3.5세대 4세대 전차로 나아가고 있는데, 북한은 여전히 2세대 혹은 3세대 초반의 전차를 가지고 있고, 그것도 매우 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K1E1이라든가 뭐 K1이라든가 그리고 K2 전차라든가 이런 다량의 3세대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가 안 되고요. 우리 천무 미사일이라든가 뭐 우리 현무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탄도 미사일들, 이런 것들도 질적인 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KF-11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첫 국산 전투기죠. 아마 2016년부터는 순차적으로 공군에 배치가 될 예정이고, 이미 퇴역한 F4 팬텀 같은 기종들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팬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60년대부터 사용을 했던 비행기인데, 그런 팬텀이나 F5, 제공호 이런 비행기들이 이제 다 은퇴를 하면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매우 신형 기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부분적 스텔스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형상만 봤을 때에는 F-35와 F-22 랩터와 굉장히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형만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비행기예요. 그러나 북한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다만 북한은 최근에 무인기 개발에 좀 몰두를 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마크 리퍼 같은 그런 무인 공격기, 무인 정찰기들을 그 외형만 본따서 북한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그런 기술이 과연 있을까? 이게 뭐 외형만 닮은 걸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잘 뜰까? 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5,000톤급 잠수함 이번함 진수 과정에서 벌써 그 결함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공업력,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북한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첨단 산업 기술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무기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무 미사일입니다. 현무 지금 5가 공개가 얼마 전에 됐는데, 그 현무 5의 탄두 중량이 7톤 정도가 된다고 하죠. 7톤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탄두 중에서는 이게 가장 큰 중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현무 6, 현무 7이 이미 우리는 개발 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현무 6급, 즉 탄두 중량이 11톤이 넘어가는 그런 미사일을 한
4개 정도를 묶어서 쏴버리게 되면 이건 전술 핵탄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무5가 북한에게 위협적인 이유는 이게 벙커 버스터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하 300m 깊이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묵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당 청사 밑에 있는 그 김정은의 벙커를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벙커 버스터를 쏠 때 어떻게 쏘냐면 한 발만 쏘지 않습니다. 한 10발 정도를 같은 곳에 쏴요. 그러면 첫 번째 탄두가 들어갔을 때 한 300m 규모의 깊이를 날려버리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미사일은 600m, 세 번째 미사일은 또 900m, 이렇게 계속적으로 파고듭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깊이 숨었든 얼마나 단단한 벙커 포스트에 숨었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김정은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딸깍 한 번으로 김정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무5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탄두 중량도 의미가 있지만 이 벙커 버스터의 능력, 그리고 매우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현무5는 굉장히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회피 기력이라든가 종말 단계에서의 또 재상성,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방공 시스템으로는 우리 현무5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위력적인 미사일이죠. 두 번째는 F-35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가 무서운 건, 아무리 우리가 탐지 능력이 뛰어난 레이더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사정거리가 긴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뭘 탐지를 해야 쏘죠. F-35A는 탐지가 안 됩니다. 이 레이더에 보면은 새 한 마리 크기만큼의 정도의 크기로 표시가 되거든요. 즉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새인지 비행기인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먹고 F-35A의 타우로스 미사일, 우리가 지금 독일로부터 타우로스 미사일을 대거 수입을 했는데, 이 타우로스 미사일은 공대지 벙커 버스터 미사일입니다. 현무는 지대지, 즉 땅에서 발사해서 땅으로 내리꽂히는 미사일이라면, 타우로스 공대지 미사일은 항공기에서 발사를 해서 벙커 버스터 역할을 수행한 미사일이거든요. 즉 전혀 탐지가 되지 않는 비행기가 날아올라서 전혀 탐지가 되지 않는 타우로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간 타우로스 미사일을 얻어맞게 되면 김정은은 언제 순식간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 신변 안전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는 그 독재자 한 명을 제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유고에 처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시 뽑을 수도 있고 대행의 대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죠.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은, 벙커버스터 여러 발 얻어맞고 김정은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재자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벙커버스터죠. 저 벙커버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타우로스 미사일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게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현지 시차를. 이 F-35A는 하늘에 떠 있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피스아이라고 해서 조기 경보기가 있거든요. 피스아이가 저기 한 춘천쯤에 떠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김정은이 어쨌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김정은의 차를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어요. 어디로 이동하는구나가 보입니다. 그 이동하는 차에다가 현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김정은 차량은 그냥 통닭구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뭐 옛날처럼 우리가 뭐 차량에 폭탄을 설치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딸깍 한 번이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능력입니다. 물론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그 지속 능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전쟁 양상을 봤을 때 아무리 가진 화력을 한 번에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들어맞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단기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단기간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는다면 전쟁은 한 달, 두 달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보급 능력이거든요. 북한은 이 보급 능력이 결정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보급 물자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북한이 걱정을 하는 게 유류거든요. 탱크를 이동시키려고 해도 기름이 필요하고, 항공기를 띄우려고 해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 북한은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름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전략가 전술이 있어요.
북한이 취약한 지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우리는 그 유류 저장고부터 날려버릴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은요, 북한이 어디에 어느 깊이에 유류를 저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류 저장고를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되면 북한은 일주일도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 후방에 있는 유류 저장고라든가 뭐 보급 물자 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때리면 아무리 물자가 많은 러시아라 할지라도 그 보급 물자가 공격을 받게 되면 다시 그것을 채워넣는 데에는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 동안 공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반격을 꾀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의 보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나라는요 정말 많은 항구와 정말 많은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와 공항은 잘 보호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보급 물자를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항구는 7개가 되지 않아요. 이 7개의 항구를 우리가 무력화시키면 북한은 보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가는 철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철교를 우리가 미사일을 쏴서 무너뜨리면 북한은 보급 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비축되어 있는 보급 물자를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비축되어 있는 보급 물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미의 어떤 그 감시 자산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 국정원장 내정자가 이종석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고 이분이 굉장히 북한의 김정은의 우호적인 분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뭐 차기 통일부 장관이나 뭐 진영이 갖춰져 봐야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시도했던 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지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진보 정부들은 이 북한과의 대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그 이벤트가 지지율에 도움이 됐었거든요. 지지율을 위해서는 무엇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그러나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잘 한다고 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좋아진다고 해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모두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던 2002년에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그 의도적인 도발을 통해서 6명의 해군 용사가 산화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 북한과 관계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 뭐 했습니까?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진행을 했고 핵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즉 우리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고 우리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북한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시계와 북한의 목적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설정을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 남북한 통일일까요? 아닙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독재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오직 그들의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에 맞춰서 남북관계는 항상 이용이 돼 왔던 것이고요. 이런 과거의 실패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는 게 먼저겠죠. 제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 이벤트를 통해서 단지 한 1년, 2년간의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에 마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독재 정권의 그 본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멈추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해킹 기술은 전 세계 탑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유가 있죠. 북한은 해커들을 매우 어렸을 때부터 양성을 합니다. 북한에는 해킹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중등교육과정부터 있습니다. 이른바 금성 제1고등중학교라고 불리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평양 제1고등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이과 천재들을 키워내는 학교인데 이 학교에 들어가면 컴퓨터 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컴퓨터 반이라는 건 결국은 이 해킹 기술을 가르치는 반입니다. 중학교 1학년 즉 13살, 14살 때부터 해킹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대학교 전 과정에서 해킹을 가르치고 더 넘어서서 유학을 보내서까지도 해킹을 배웁니다. 그러면 10년이 넘는 과정 동안 해킹만 배웁니다. 그럼 얼마나 양질의 인재가 곳곳에서 쏟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컴퓨터 IT 관련 기술에서 해킹은 정말 전 세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IT 기술이 발전을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은 해킹에만 특화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해킹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킹을 들어가잖아요. 북한 뭐 여러 가지 인터넷망이나 이런데 북한은 그걸 막아내지 못합니다.
방어하는 기술은 또 잘 안 배웠어요. 오직 공격 일변도인 겁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많은 기관들은 해킹을 했었죠.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소니 픽처스, 미국의 영화사죠.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도 북한이 진행을 했었고, 우리 농협은행에 대한 해킹도 북한이 진행을 했었고, 우리 어떤 그 공공기관에 대한 디도스 해킹도 북한이 진행을 했었고요. 정말 많은 기관에 대한 해킹이 있었고, 이번 SKT 그 해킹 사건에도 그 악성 코드를 심어놓은 게 무려 수년 전에 그 코드를 심어놨다라는 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북한의 해킹 기술은 집요하다. 저도 북한의 해킹에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핸드폰을 몇 번 바꿨는데요, 제가. 최근에 북한의 해킹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은 해킹을 통해서 도둑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도둑질을 어떤 걸 하냐? 비트코인을 도둑질합니다. 지금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중에 북한이 몇 등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등입니다. 3등. 전 세계 3위예요. 그 정도 규모의 비트코인을 북한은 탈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탈취한 비트코인을 그러면 북한이 다 실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건 아니죠. 비트코인을 우리가 현금화해서 실사용하기 위해서는 코인 거래소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는데, 탈취당한 코인에는 그런 마킹이 붙습니다. 탈취당한 코인이라는 그런 라벨이 붙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싼 가격에 불법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현재 외화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탈취한 그 비트코인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대북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저는 SKT 해킹 사태의 그 전말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전체적인 과정, 그리고 어떤 식의 공격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정보가 탈취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소행의 배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의 공격을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건 북한이 늘상 하는 짓이었습니다. 농협에 대한 해킹 사태도 그 대표적인 북한의 해킹 사태였죠. 그리고 북한은 틈만 나면 뭐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SKT는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 1,4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 통신사고, 만약 그 통신사에 대한 이번 해킹이 단지 그 가입자 정보를 빼내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KT 통신 자체를 마비시키는 공격이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대규모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즉, 북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만약 전쟁을 했을 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인터넷망, 즉 EMP탄이라고 하죠. EMP탄을 터뜨려서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그런 훈련도 북한이 자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SKT에 대한 공격이 만약 그들이 조금 더 정밀하고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을 통해서 SKT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면 우리나라의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예 소통을 할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제때 방지하지 못한, 그리고 이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SKT에 우리가 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T는 물론 사기업이고 통신기업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소통을 책임지고 있고 국가의 어떤 통신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뭐 LG U+든 또 KT든 이런 좀 보안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그 헤즈볼라의 고위급 간부들을 한 번 일거에 제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전 일인데 어떻게 했냐면, 헤즈볼라들은 통신기계를 사용할 때 이스라엘에 도청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삐삐를 사용했었거든요. 그 옛날 수법 삐삐는 해킹이 어렵습니다. 그 삐삐를 통해서 연락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해킹이 어렵다는 그 삐삐에 소형 폭탄을 심었습니다. 그 소형 폭탄을 심어서 동시에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삐삐를 사용하는 헤즈볼라 간부들한테 동시에 신호를 보내서 그들이 삐삐를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삐삐를 확인하는 순간 그 삐삐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의 고위급 간부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다 죽거나 심각한 고막 손상을 당하거나 안면 손상을 당하거나 엉덩이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거나 이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그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헤즈볼라가 지금 와해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하고 있는 그 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폭발물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해킹과 큰 관련은 없지만 북한이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 모든 SKT의 악성 코드를 심어서 완전히 이것을 불능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위협을 가할 때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삐삐 공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해커들 중에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정보기관이나 혹은 우리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시 또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되는 바가 없을 뿐이지 북한에서 해킹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북한의 해킹 수법을 잘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제공해준 정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도 몇몇은 북한에서 매우 이름 높은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온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다 대부분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디도스 공격이나 뭐 공공기관의 공격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매일 그걸 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은 많은 해커들을 동원해서 불법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리니지 같은 게임에 접속해서 리니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무기들을 콜렉해가지고 팔아먹는 게 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장사 수단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북한이 하고 있고요. 북한이 직접 게임을 개발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놀라실 테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불법 토토 사이트들 중에는 북한 해커들이 만든 불법 토토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토토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들 중에는 북한 해커들이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리니지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 단동에서 북한 해커로 활동하던 선배 한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리니지 게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은 제가 회사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여기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셔가지고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분도 계신데 그분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이 핵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핵 프로그램, 우리 뭐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지금 배틀그라운드도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중국의 게이머들이 핵을 사용을 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 핵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핵을 잡아내는 역할을 지금 그 모 게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평양냉면을 먹었거든요. 핵 프로그램 만들 때가 훨씬 더 재밌다고 합니다. 그게 더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그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북한은 그냥 돈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그런 거고요. 모든 해커들은 할당량이 있습니다. 외화를 어느 정도 벌어서 북한 당국에 제공해야 되는 할당량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시는 해커분들 보면은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처벌이 두려워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할당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북한 해커들의 삶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기숙사 같은 데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작업 공간과 숙면 공간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에 항상 시달려 있고,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거의 정신의 반쯤 나간 상태에서 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북한 해커의 삶이 뭐 스파이처럼 굉장히 멋있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가혹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고, 그것도 실패하면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감한 얘기죠. 이건 뭐 고소고발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회 보좌진 중에 4급 보좌관이면 제일 높은 보좌관이죠. 실제 간첩 혐의를 받고 국가보안법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설훈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설훈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이 북한의 군사 기밀을 빼돌리는 일을 하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옹호하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나가라,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뭐 자주통일, 이 북한식의 통일을 설파하던 종북 세력들이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북한과 뜻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국회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해서 실형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미향 의원 자체도 일본에 갔을 때 조총련이라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오직 북한 정권에 그 충성 맹세를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 가서 이제 참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명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간첩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윤미향 의원의 간첩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행적을 봤을 때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해킹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스파이 행동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요. 결국은 북한의 간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혼란입니다. 여기에 더 넘어서 우리 사회에 간첩들이 활약이 더 커지게 되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 즉 북한의 독재 체제를 우리가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옹호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계의 추를 좀 과거로 돌리면 전전 정부 때라고 하죠. 지금부터 조건이 또 아마 바뀌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백두칭성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어요. 대진련을 통해서, 대학생 진보연합을 통해서 백두칭성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김정은 서울 방문 환영 플랜카드가 붙었었습니다. 김정은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독재자입니다. 북한 주민 2,3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말살하고 자기 고모부를 총살하고 자기 배다른 형을 대낮에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 독살한 그런 천행인공노할 독재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런 사람에게 그 민주당의 매우 유명한 그 스피커 중에 한 명인 유시민 작가는 계몽군주다라는 말을 붙이고 정말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 이런 고평가를 하는 등의 행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북한 체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독재 체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고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적화 통일의 그 검은 야욕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나라는 먹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바라는 바이고, 우리가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한의 스파이 활동으로 부르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이 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간첩이라는 것이 단지 북한이 보내는 간첩만 간첩이 아니거든요. 중국이 보내는 간첩도 간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첩법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적대 국가, 적성 국가에서 보내는 사람만 간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중국은 우리나라의 적성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내는 간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정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거든요. 이 적성국의 범위를 주변국으로 넓히자. 즉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다 간첩의 범위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그것을 항상 반대를 해왔었고, 여전히 그 간첩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반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반대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간첩이냐 이런 얘기를 들을 테니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이게 실제 사례로 피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중국의 간첩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타고 향한 것이 국정원 근처였습니다. 국정원 근처로 가서 드론을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 드론에는 이 서초동에 있는 국정원의 그 건물 전체 모습이 다 담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국정원은 항상 주변 지역에 대한 검문이라든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이 날아오는 즉시 드론을 탐지하고 그 드론을 띄운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첩으로 의심되는 중국인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감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옆에 있는 어떤 사찰,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그 사찰을 찍으려고 드론을 띄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이 띄운 드론에는 사찰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만한 귀퉁이 정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완벽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은 출국을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행위,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원을 불법 촬영한 사람조차도 우리는 간첩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유유작작 중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동군사훈련이 있던 날 중국의 간첩들이 부산항에 입학한 미 핵잠수함을 불법 촬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간첩 행위예요. 왜냐? 군사 기밀을 몰래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간첩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1년에도 50건이 넘는 사례가 발견이 되고 있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0건이 넘는 보고 사례 중에 우리는 단 한 명의 간첩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산업 간첩 관련해서도 이 산업에도 스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산업 스파이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우리가 지금까지 5,000건이 넘는 그런 산업 스파이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들 중에 결국은 기소를 통해서 징역을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8%가 넘지 않습니다. 92%의 사람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매우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90%가 넘는
산업 스파이들이 집행유예 혹은 벌금을 받고 풀려나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정말 득실득실 거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간첩이냐라고 했을 때 간첩법으로서 간첩을 처벌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간첩입니다. 간첩 행위를 억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만들지 않고 있고 태만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첩이죠. 얼마 전도 아니에요. 어제 미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정하게 치러진 선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는 공식적인 메시지가 미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미국이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북한이 단독 결심으로 해서 한국에 쳐들어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변수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서 이 북한군이 한국에게 끼치는 위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주셨지만 지금 북한군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쌓고 있는 이 실전 경험이라는 것은 매우 큰 자산이 됩니다. 북한군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하고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실전을 경험한 군대와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한 군대는 질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그래봤자 한 17,000명 정도의 병력이 그 현대전을 경험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17,000명이 본인들만 전쟁 경험을 가지고 거기서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겪었던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태틱이라든가 전술이죠. 이런 것들을 다 전수를 한다면 북한군 전체의 경험을 전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위협이 되는 것이 북한군이 결국은 파병을 하면서 얻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한의 어떤 그 최현급 이지섬 같은 경우도 북한이 여러분 어디서 갑자기 그런 이지섬 구축 기술이 낮겠습니까?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러시아가 무기를 건조할 수 있는 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에 주었고 설계 도면까지 싹 다 줬습니다. 심지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무려 5,000톤급 함선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두 척을 뽑아낸다는 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뭐 군함에서 그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그 항공기들은 대부분 198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 들여온 매우 낙후한 기종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비행기들을 모두 러시아로 가져가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미그 29는 4세대 전투기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F-15와 견줄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물론 우리 F-15가 훨씬 더 뛰어나고 또 F-16 전투기, KF-16 전투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F-35 스텔스기도 있죠. 그러나 북한이 80년대에 만들었던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이 업그레이드된 미그 29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변수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한번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북한군 뒤에 있는 러시아군의 존재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제는 거의 상호방위 조약에 준하는 그런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적이 북한군뿐만 아니라 이 북한군을 물질적으로 혹은 나중에는 또 만약 유사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북한군을 도울 명목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어떤 안보적인 위협에 노출이 되어 있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침 가능성 얘기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북한이 남침 가능성은 저는 전면전을 계획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이 만약 전면전을 계획했다면 북한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어날 수 없는 미래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데 국지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남아 있습니다. 그 국지전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높여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중국과 대만 사이 관계입니다. 만약 중국이 양안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만에 쳐들어간다면 중국은 항상 그 전에 후방에서의 안정을 도모할 겁니다. 그 후방에서의 안정이란 무엇이냐? 주한미군을 묶어두는 것이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라든가 혹은 한국군의 전투기와 항공기들이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이 서해를 봉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서해를 봉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입니다. 만약 중국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이 북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일정의 여러 가지 국지전 도발을 통해서 한국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어두게 만들어 놓는다면 중국은 보다 수월하게 대만을 침공할 수 있겠죠.
국지전이 일어난다면 주한미군도 쉽사리 중국으로 대만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이 커졌기 때문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 대만 전쟁을 결심한다면 북한을 꼬드겨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국지 도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몇 개의 땅굴을 우리나라에 파놓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군 고위 관계자들은 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민간인 차원에서는 연구자 차원에서는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북한의 땅굴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가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에요. 땅굴을 공사하던 데 참여하던 북한군 병사가 탈출, 귀순을 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북한에서 땅굴 만들다 왔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그게 발칵 뒤집혀서 우리가 땅굴을 찾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찾아낸 땅굴이 4개입니다. 제 4호 땅굴까지 찾아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땅굴을 찾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는 땅굴을 찾아내기 위한 정말 많은 시추를 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발견을 몇 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통해서 땅굴을 찾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땅굴을 찾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굴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 벌리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마스 가자 지구를 거의 초토화를 한 4번 정도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하마스의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마스는 그 조그만 가자 지구에 무려 연장 길이 500km가 넘는 땅굴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굴은 주요 거점이 병원, 학교, 유치원, 대학, 이런 이스라엘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민간 시설 밑에 땅굴을 파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폭격을 하고 아무리 벙커버스터로 땅굴을 다 파헤친다 하더라도 그 500km에 달하는 땅굴을 다 파헤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하마스에게 땅굴 기술을 전수를 해준 사람이 누굴까요? 북한입니다.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시리아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에 반대 싸우던 사람들, 헤즈볼라, 이 레바논 내 최대 무장 정파 중 하나고 테러 조직이죠. 이 헤즈볼라에게도 땅굴 기술을 전수해준 사람들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땅굴 기술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북한은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느냐? 1950년대 그 6.25 전쟁 때부터 이 북한은 땅굴 전술을 개발을 했고, 북한이 땅굴 전술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항공 전력이 없기 때문에 제공권을 완벽하게 미군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 것 말고는 없었거든요. 결국 상황이 그들을 그런 전술을 개발하게끔 유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의 땅굴이 발견된 것은 없지만 북한의 땅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사실 공개한 몇 안 되는 훈련 중에 한 몇 년 됐을까요? 청와대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서 청와대를 점령하는 훈련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도 김정은의 목을 딸 수 있는 참수부대를 만들었다라고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김정은이 그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본인들도 청와대를 일거에 점령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었는데요. 사실 저런 훈련은 우리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우리 특수부대들도 이 북한의 평양의 어떤 당중앙위원회 청사라든가 김정은의 집무실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주요 시설물을 타격할 수 있는 훈련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시설물의 위치, 도면도, 내부 건물의 구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북한의 특수부대들도 항상 저런 훈련을 합니다. 북한은 과거의 전면전의 양식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 우리와 북한 사이에 대규모 전면전이 발생을 한다면 전선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북한은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특수부대는 마치 일렬로 서서 일정한 전선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바다로서, 산으로서 정말 침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중심 깊숙이 침투를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로 받는 전술은 앞선에 있는 한국군을 쳐부시면서 들어오는 그런 밀고 내려는 전술이 아니라 한국군이 없는, 우리 군대가 없는 취약한 지점을 치고 들어오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시가전 훈련이라든가 이런 한국의 어떤 지형, 서울의 지형을 만들어 놓고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어디가 가장 공격하고 빠져나오기 좋은 이런 것들을 익히는 훈련을 자주 하는 것이죠. 전쟁이 만약
발발을 한다면 가장 결정적인 징후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가족들의 소개령일 겁니다. 즉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전쟁이 난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거든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대거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주한미군은 철수를 못하죠. 하지만 주한미군의 가족들까지 남아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두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미국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소개가 먼저 진행이 됐고 불과 일주일 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했거든요. 그런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만약 발발을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방 지역에 있는 경기도라든가 강원도에 있는 주민들이 피난을 떠나서 전남이나 전북이나 혹은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모든 지역이 다 전장이 될 것이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영토의 6배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일정의 전선이 있고 치고 들어오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 치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보급에 문제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무리 급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크라이나는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종심이 매우 얕고 영토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치고 들어오는 부대들의 보급 이런 것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전국이 다 불바다가 될 거다.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서 싸워야죠. 북한이 만약 전쟁을 결심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 즉 장사정포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거에 동원해서 기습 공격을 하는 것이죠. 북한이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신사적으로 벌릴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6.25 때도 기습 공격을 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도권 불바다라든가 이런, 즉 전쟁을 일으켰을 때 최대한 혼란을 줄 수 있도록 민간지역, 군사지역 가리지 않고 북한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화력을 다 총동원해서 첫날 그렇게 타격을 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 그런 타격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전선 부대는 물론이고 민간 지역까지 수도권 전체 포함해서 다 북한군의 공격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을 할 것이고 북한이 병원은 제외하고 때리겠습니까? 그런 병원, 기관시설 다 공격을 받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거다. 두 번째, 이렇게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북한이 시행할 수 있는 전술 두 번째는 바로 후방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A2 전투기, 안토노프 전투기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만든 수송기예요. AN2 같은 경우에 우리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타고 내려오고요. 공기부양정 타고 내려오고요. 그리고 서해 5도 바로 점령할 거고요. 잠수함 동원해서 들어올 거고요. 정말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건 다 타고 우리나라 해안에 다 상륙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혼란을 더 가중시켜서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정말 대응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평탄화 작전이라고 해서 대규모 북한의 약 1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부대가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점령하면서 밀고 내려오는 방식을 채택하겠죠. 이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3가지의 전쟁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북한은 그런 식의 전술을 통해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전쟁을 끝내고 주한미군 혹은 일본에 있는 미군, 괌에 있는 미군, 하와이에 있는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것, 7일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 그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늘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도 있다라는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의 70% 이상을 무력화시켜야 북한의 그런 어떤 대규모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부분 생존할 수 있고 우리의 역량을 온전히 보존한 상태에서 북한을 두들겨 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제 공격의 옵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대선 기간 때 아마 그런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었죠. 주한미군 몇천 명 정도의 규모를 감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괌으로 이동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등등 이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주한미군의 규모라든가 그들이 보유한 장비에 대한 축소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물론 저는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건 미국 의회 하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주한미군을 완벽하게 철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안보 책임자들 혹은 뭐 전략 책임자들 이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거든요.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 한국의 방위비 문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카드로서 활용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블러핑과 실제 카드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목소리가 우리 내부에서부터 나온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카드를 꺼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니거시에이션, 즉 협상의 일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덥석 물어서 그래 우리 뭐 자주국방 하자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나가도 된다라는 입장, 즉 강경한 입장으로 우리가 선회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미국의 어떤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다면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라는 시그널을 보낸다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자주국방 좋죠. 자주국방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라는 구호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건 안보라는 것은 단지 의협심과 생각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구호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에는 단 1%의 누수라도 발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단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우리의 안보가 조금이라도 굳건해진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미동맹의 근간이고 한미동맹은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먼저 나가라 혹은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를 가져가는 것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 책이 나왔습니다. 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제 자서전 느낌의 에세이를 제가 출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한 2년 전쯤에 20대 대학생들과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유가 그날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낡은 얘기를 하냐, 지나치게 뭐 보수 우파의 얘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마치 그 자유가 공기처럼 당연했던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 자유라는 가치, 자유라는 무게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저의 얘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사회에 자유가 무엇이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고 또한 자유를 한번 잃어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